글로벌 경제의 생생한 소식과 함께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쏟아지는 해외 뉴스 속의 심층적인 지혜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3명의 아리따운 여성 연구원님들과 함께해서 스튜디오가 더욱 화사한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픽업 뉴스부터 저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오늘 전승지 연구원님 준비하셨다고요? 예, 뭐 역시나 이번 주도 중국이 외환 시장을 많이 흔들었습니다. 네. 사실 IMF, SDR 편입이 중국 언론에서 사일이 될 것 같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아시아 통화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연기됐다고 얘기는 나오긴 했는데 제가 일단 본 기사는 이제 블룸버그 기사인데요. 네. 지금 법적으로 중국 개인이 해외에 이제 반출할 수 있는 분이 이제 5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의 보유층들이 해외 부동산을 큰 규모로 매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과연 어떻게 저 돈을 반출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UBS 추정에 따르면은 작년에 중국에서 유출된 규모가 3천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기사에 나온 것들이 첫 번째 가방에 넣고 나간다. 두 번째 이제 뭐 스머프라고 하는데 여러 사람을 이용해서 이제 다 조금씩 들고 나간다. 세 네. 번째 홍콩의 환전상을 이용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 중국인들의 해외 부동산 매입이 크게 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이렇게 해외로 투자를 많이 하는 요인이 무엇일까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중국도 뭐 저성장 얘기도 나오고 뭐 투자할 곳이 국내에 별로 없는 데다가 사실 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그래도 상반기까지는 주식 투자가 붐을 이뤘다가 주식도 이제 좀 아니다 싶다 힘들어졌죠. 하니까 이제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주도 와서 땅을 많이 산다는 네. 얘기도 많이 하는 네, 부분도 맞아요. 같은 어떤 해외 투자 개념일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경상학자가 대규모로 나다 보니까 직접 투자도 꾸준히 들어오고 사실 그러니까 중국 안에 있는 돈이 그냥 물론 지금 유동성이 뭐 적다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돈이 많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또 퍼 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본 기사도 약간 비슷한 기사가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인데 중국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아주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특히 최근에 도쿄로 좀 옮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기사입니다. 중국의 푸싱그룹이라는 이제 대형 기업이 도쿄에 사무실 건물을 아예 이제 통째로 매입하는 건들 그리고 단일 규모로는 뭐 이제 조 단위 건물까지 매입하는 이런 네.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도쿄로 가고 있고요. 그 도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말고도 외부에서 많이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데 뭐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 뭐 노르웨이 국부펀드 이런 쪽에서 많이 지금 도쿄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사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경기도 경기지만 유동성도 유동성이지만 좀 돋보이게 많이 집값이 오른다. 대표적으로 런던, 베를린 그리고 이제 뉴욕 이런 지역들의 중국 투자가 상당히 많았고 네. 그게 이제 예상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중국이 그럼 도쿄에 투자한다고? 그럼 나도 도쿄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세계 곳곳에서 하면서 국부펀드가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네. 하게 합니다. 네. 중국 따라서 모두 들어갔다. 네. 저희 픽업 뉴스 원래 첫 번째 하시고 원래 두 번째인데 이렇게 같이 합쳐서 저희가 하게 됐네요. 근데 어차피 연결되는 네, 맞아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서 네. 이렇게 중국 정부가 해외 반출, 해외 자금 이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외에다가 자산을 투자하면 결국에는 뭐 국가에도 좋고 개인에도 좋고 하는 거 아닐까요? 사실 중국은 지금 들어오는 것도 막고 있고요. 나가는 것도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금융 국제화 개혁이 일단 이 두 가지 통로를 다 터주는 건데 지금은 이제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 문을 많이 열어주고 있고 물밑에서는 이제 그 해외 투자 나가는 것들도 조금씩 열어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 국제수지 데이터를 보면은 네. 그 증권 투자 관련해서 중국인들의 해외 투자가 꽤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아주 뭐 속도는 빠르진 않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좀 열어주는 쪽으로 이제 갈 것 같아요. 예. 중국이 지금 사실은 부패 척결이 지금 수년째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화두인데 사실은 이제 그런 돈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스머프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네. 그런 그 자금의 출처부터가 이게 좀 중국 정부가 지금 척결하고 싶은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그래서 이제
잡히기 전에 도망 나가는 자금도 꽤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그 추론이 부분이 됩니다. 정말 상당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 내 엘리트들은 상당히 이제 점점 늘어나는데 사실 사회 내부적인 어떤 규제나 이런 부분의 어떤 반발 때문에 이제 중국 내보다는 사실 해외로 눈을 돌려서 사실 나가려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또 불안 요인이 또 될 수 있으니까 네. 그걸 조금 사전에 막자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중국 정부는요, 이번에 또 인도 국채를 5억 달러 매수를 했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5,6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큰 규모를 이렇게 매수를 했다 하면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들었던 궁금증이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또 다른 데에는 어떤 투자를 하고 있을까 이런 것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인도 채권을 매수해 준 거는 이제 인도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대외 투자 제한을 규제 완화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투자를 받은 이제 나라거든요. 네. 약간 외교적인 의미가 크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중국이 지금 그러니까 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투자할 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위안화 가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제 외환보유고 4조 달러까지 갔었는데 지금 3,500억 달러, 그러니까 5천억 달러가 줄었거든요. 네. 우리 외환보유액이 지금 3,500억, 600억 달러 정도인데 꽤 많이 줄었는데 많이 줄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환 보유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자산을 팔아야 이제 그게 달러가 생기고 외환 시장에 팔아서 위안화 가치를 방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이제 뭐 ECB 양적 완화를 하면 ECB가 채권을 사줘야 되는데 누군가 팔아야 사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채권을 팔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중국도 이제 팔아야 이제 달러를 팔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나오는 얘기가 미국채를 팔고 있다라는 네, 얘기도 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데이터를 보면은 사실 중국이 그렇게 지금 이게 미국채, 그러니까 중국과 벨기에의 미국채 네. 그 보유액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가파르게 줄진 않았어요. 외환보유액 준 만큼. 근데 약간 뭐 음모론이기도 하고 시장에서 추측하기로는 이제 벨기에에 이제 청산소가 있는데 중국의 벨기에에 보관하고 있는 미국채를 벨기에에서 팔고 있다. 사실 그려보면 그림이 굉장히 네, 맞거든요. 가파르게 네, 내려가네요. 그래서 지금 그런 지금 같은 상황은 막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제 자산 매각하는 트렌드라고 지금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픽업 뉴스 먼저 발표해 제가 주신 먼저 픽업 네. 뉴스를 한번 네. 돌아가 네.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진짜 도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왜 하필 도쿄일까요? 뭐 다른 싱가포르나 뭐 호주 뭐 이런 데에도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지금 싱가포르, 호주, 홍콩 이런 국가들은 중국 자본이 많이 부동산에 이미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집값이 너무 올랐다라는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도쿄 같은 경우는 아베노믹스 이후에 지금 2013년부터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간다라는 추세인데 사실은 20년간 부동산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매력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도쿄가 지금 일본도 고용이 약간이라도 좋아지고 있어서 뭐 완전 좋아졌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표가 좋아지면서 공실도 좀 줄고 그래서 수익도 좀 발생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환율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죠. 이미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전보다는 싸졌으니까 네. 투자하기에 좀 매력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 그렇죠. 엔이 싸고 유로가 싸서 여행지도 사실 네. 유럽이나 맞아요. 일본으로 어떤 선택하는 어떤 네, 이런 맞아요. 부분도 그런 있을 것 흐름 같습니다. 보이고 있죠. 네, 네. 그리고 또 기사 안에서 보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혹시 임대 수익을 노리고 이렇게 투자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첫 번째는 부동산 투자였다가 이제 나중에는 상업용 빌딩을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럼 진짜 임대 수익 때문일까요? 엔화나 뭐 이런 거를 바라보고? 약간 아니, 글로벌 자금들이 사실 일본을 상당히 뭐 좋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베노믹스의 어떤 성공이냐 실패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현재 일단은 돈을 풀고 있는 일본으로 향하자라고 하는 부분도 큰 것 같고 또 특히 부동산은 또 도시가 큰 대도시에서는 꾸준한 어떤 수요라고 하는 부분이 받쳐주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또 상업용 오피스라고 하는 수요는 대도시에서는 항상 일단 꾸준한 테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뭐 아직 도쿄 시장이 참 매력적인 투자처네요. 그러니까 중국 자금이 여기서부터 더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해보면 네. 그뭐 주식도 그러죠. 이제 큰 손이 들어온다 이럴 때 이제 조금만 먼저 사면 대체로 수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네. 중국 자금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오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주 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여행을 가는 게 일본으로 지금 환율 영향 때문에 네.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명품 가방 사는 것도 한국이나 중국에서 사는 것보다는 일본 가서 사는 게 훨씬 싸다.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이 그 정도 비행기 값은 뽑으러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올 만큼 일본에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은 또 살고 싶어지고. 네, 하나 좀 사서 가보니까 좋고. 오래 장기 거주하고 싶기도 하고 네, 그런 욕구가 계속 생기지 않을까. 이어서 집중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코노미스트지의 기사인데요. 이 제목이 오일리 푸드입니다. 제목만 보면 기름진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내용은 에너지 그리고 특히 유가 하락이 세계 곡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기사 보시면요. 곡물을 생산해낼 때 들어가는 비용의 약 20% 정도가 이 원유 가격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곡물 시장의 가격 변동 흐름이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이 전반적인 어떤 산업의 어떤 비용적인 부분에서 차지를 하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생산 원가 하락 이런 부분이 모든 어떤 품목들의 가격도 사실 그 하단이 다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 큰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이제 곡물도 마찬가지 사실 생산에 드는 비용 자체가 같이 좀 하락하는 부분에서 가격에 대한 뭐 수요 공급에 대한 펀더멘털도 있지만 공급적인 측면의 어떤 원가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도 조금 곡물 시장에 그냥 유가처럼 반영하기 좀 어려울까요? 사실 이제 유가 하락에 따른 생산 비용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가격 하락이 지금 곡물 가격 같은 경우 옥수수나 이제 소맥, 대두 가격이 거의 뭐 6년 내 최저치,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다 최저치 수준이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사실 이제 생산 원가뿐만 아니라 그 농산물 같은 경우는 한 해 한 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해의 어떤 날씨에 따라서 그 공급에 따른 어떤 가격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올해나 이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세계 최대 곡물 생산국인 미국이 네. 역대 최대 공급으로 풍작, 완전 대풍작으로 인한 공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재고도 그만큼 많이 쌓이고 그런 부분이 뭐 먹는 걸 더 먹지는 않잖아요. 가격이 네. 싸다고. 근데 이제 공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커지면서 가격이 하락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제 최근 이슈는 이제 엘니뇨라고 하는 또 이상 기후에 따른 또 공급 리스크가 좀 작용한다는 점에서 최근 또 원당 가격은 한 또 30% 정도 맞아요. 올라가고 한 부분이 그런 여전히 날씨에 대한 어떤 공급 리스크는 좀 남아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 이 기사 안에서도 사실 엘니뇨에 대해서 멘션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흥국들이 조금 곡물 재고량을 늘려야 하는 이유로 엘니뇨 현상을 꼽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진짜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곡물 시장에 가져올 영향이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볼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예측 가능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이상 기후라는 게 과거에 있었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정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네. 올해 사실 연초 한번 곡물 가격이 좀 뛰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도 엘니뇨의 어떤 간접적인 영향이기도 하지만 역대 최대 강우량을 기록을 한 바 있습니다. 네. 크게 어떤 뭐 이슈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날씨가 갑자기 발생을 하게 되면 또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어떤 부분에 좀 영향력이 있는데요. 엘니뇨에 따른 사실 지금 엘니뇨의 파급 직접적인 영향권이 대부분 남미, 그러니까 네. 브라질이나 이제 아르헨티나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런 이제 동남아시아권에 그리고 호주
이제 그런 이제 이머징 국가들의 직접적인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생산에 차질이 발생을 하면 뭐 가격은 오르더라도 생산적인 부분에서 줄어드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자국 내에 물가가 막 뛰는 그 특히나 이제 인도나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 브라질 같은 경우도 물가에 상당히 민감한 이번에 국가들입니다.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리스크를 어떤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좀 재고를 비축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물가 안정을 위한 좀 도움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움직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물가가 높은 나라들은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네. 아니 최근에 봤던 기사 중에는요, 이번에 할로윈 데이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 사탕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다고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엘니뇨 현상 때문에 이 브라질에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탕수수를 좀 재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농산물이 이제 먹거리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당장 이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물가, 저희도 막상 지금 원유 휘발유 가격은 떨어졌지만 네. 이제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어떤 먹거리의 어떤 부분에서 만약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상당히 바로 좀 체감할 수 있는 맞아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기사에서는 수요와 공급만이 이 곡물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것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특별히 수요가 또 곡물 가격 등락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거든요. 이번에 중국 정부에서 더 이상은 쌀을 재배하지 않고 쌀을 수입해서 먹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산화 정책도 이렇게 규제를 풀어버리는 와중에 수요가 이렇게나 많이 늘어나면 이 쌀 시장의 이 가격이 전반적으로 급등하지 않을까요? 전 세계가? 아무래도 이제 특히나 이제 중국이 먼저 움직인다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우려스러울 것 같아요. 중국은 자체적으로 자기들 이제 농산물을 생산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자급자족으로 부족한 부분은 이제 수입에 의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쌀도 사실 이제 그런 수입 정책에 대한 좀 지원을 하겠다라는 점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국제 쌀 가격을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당연한 어떤 좀 현상으로 좀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앞서 이제 수요 공급 외에 어떤 다른 영향력이라고 하는 네. 부분이 그런 이제 먹거리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의한 어떤 그렇죠.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어떤 정부의 어떤 지원금이나 보조금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부분이 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 이제 수요적인 부분에서 그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일단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지 않을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저는 이게 왠지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유가가 한창 올라갈 때 중국의 원유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그리고 중국이 공장을 더 짓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 골드만삭스 200불 얘기 나오는 네. 그거는 사실은 약간 막판에는 이제 기대 심리와 이제 불안감 때문에 더 많이 사람들이 비축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중간에 이제 중동에서 지정학적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차질이 생기면 안 돼. 그래서 네. 비축량이 계속 늘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 이게 몇 년 전 원유 시장이랑 지금 곡물이 상당히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 중국이 이렇게 하면 조금만 수입량이 늘어나도, 그래서 이제 곡물 시장이 약간만 타이트해져도 이러다가 진짜 곡물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각자 비축이 늘어나다가 엘니뇨가 뭐 매년 반복되는 게 아니면 갑자기 어느 날은 또 다시 공급 과잉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다시 그 상태가 반복이 된다면 좀 우려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가을의 마지막 자락에 와 있는데요. 이번 주는 지인들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